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40대 영숙이라고 합니다. 그날 제 주머니 속에는 꼬깃꼬깃해진 5,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주는 무게를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 마음이 편하자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얄팍한 욕심이 부른 화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꼿꼿한 등에 칼을 꽂는 행위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날 혼자서 참 뿌듯해했었네요. 시작은 당근마켓에 올린 낡은 온풍기 한 대였습니다. 11월의 초입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베란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하얀색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상자를 여니 누렇게 색이 바랜 소형 온풍기가 나왔습니다. 신일전자, 모델명도 가물가물한 아주 오래된 물건. 전원을 켜보니 윙하는 소음과 함께 매캐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타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3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 아빠 냄새였습니다. 평생을 낡은 경비실과 좁은 안방에서 보내셨던 아빠. 보일러 기름값 아낀다며 한겨울에도 이 작은 온풍기 하나를 끌어안고 지내셨던 분. 물건을 보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더군요.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작동은 잘 되기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돈을 벌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격은 2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이었죠. 글을 올린 지 10분도 되지 않아 당근 하고 알림이 울렸습니다. 구매 희망합니다. 지금 갈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없고 매너 온도도 기본인 아이디 성실함님. 문장은 군더더기 없이 딱딱했습니다. 내고를 요청하거나 상태를 꼬치꼬치 묻는 여느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약속 장소는 저희 아파트 단지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둔 공원 입구로 잡았습니다. 그곳은 신도시 아파트촌과 구도심 빌라촌이 나뉘는 경계선 같은 곳이었죠. 오후 4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온풍기를 쇼핑백에 담고 식탁 위에 있던 귤 몇 개를 비닐봉지에 챙겨 나갔습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웠습니다. 패딩 점퍼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리고 벤치에 앉아 구매자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낡은 점퍼에 회색 면바지. 한눈에 봐도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데 묘한 기시감이 들더군요. 점퍼 소매 끝은 닳아서 하얗게 실밥이 일어났는데 점퍼의 깃은 마치 다림질이라도 한 듯 빳빳하게 서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남루하지 않은, 가난하지만 흐트러짐 없는 차림새. 마치 우리 아빠가 외출할 때마다 거울 앞에서 빗으로 머리를 넘기시던 그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당근이시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건넨 쇼핑백을 받아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물건을 확인하는 눈빛이 꽤나 진지했습니다. 전원을 켜보지는 않았지만 기계 이곳저곳을 훑어보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손등에는 검버섯과 핏줄이 도드라진 그 손. 순간 울컥했습니다.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아 늘 거칠었던 아빠의 손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작동은 잘 됩니까? 네, 어제 확인했어요. 소음은 좀 있는데 금방 따뜻해져요. 아버지가 쓰시던 거라.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쓰시던 거라는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참 깊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을 꿰뚫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가죽이 다 벗겨져 너덜너덜해진 검은색 장지갑. 그 속에서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그리고 만원짜리 한 장을 신중하게 세어서 꺼내셨습니다. 빳빳한 새 돈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거스름 돈으로 받았을 법한 손때 묻고 구겨진 지폐들을 손바닥 위에서 펴서 정돈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리 짠하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만 원을 제게 건네려는 찰나 저는 충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15,000원만 주세요.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멈추셨습니다. 올리신 글에는 2만 원이라 되어 있던데. 네, 그런데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깎아드리고 싶어서요. 날도 추운데.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으니까요. 그저 그 거친 손에 쥐어진 꼬깃한 지폐를 다 가져오기가 미안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빠에게 못해드린 효도를 엄한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약속된 금액을 드리는 게 맞소. 젊은 사람도 이거 팔아서 보태 쓰려고 나왔을 텐데.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고집을 피웠습니다. 마치 그래야만 제가 착한 딸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저 이거 그냥 버리려던 건데 어르신이 가져가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리고 이거. 저는 주머니에 넣어둔 귤 봉지를 꺼내 쇼핑백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거 가시면서 드세요. 달아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돈을 주려던 손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었죠. 저는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돈 뭉치에서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한 장만 쏙 빼내어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5,000원을 든 할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참. 이러면 내가 미안해서. 할아버지는 난처해하며 남은 5,000원을 다시 제게 쥐어주려 하셨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얼른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세요. 저는 마치 술래잡기라도 하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남은 돈과 쇼핑백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고마워 어쩔 줄 모르는 감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제멋대로 말이죠. 잘 쓰세요. 고장나면 연락 주시고요. 저는 밝게 웃으며 손까지 흔들고는 도망치듯 아파트 단지 쪽으로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작아진 그 그림자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 중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처럼요. 집에 들어와 남편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오늘 당근 거래했는데 우리 아빠 같은 할아버지가 나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5,000원 깎아드리고 귤도 드렸다. 잘했지? 남편은 오지랖도 넓다며 웃어넘겼지만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차가운 방에서 그 온풍기를 틀고 계실 할아버지를 상상하며 내 온기가 그분에게 닿았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저를 쫓아오려다 멈칫했던 그 순간. 그리고 끝내 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손에 꽉 쥐고 계셨던 그 5,000원.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정당한 거래를 하러 나온 사람을 한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만들어버린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제가 챙긴 건 15,000원이 아니라 값싼 동정심이 주는 자기만족이었습니다. 그 5,000원의 할인이 훗날 10만 원이라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힐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폰이 울렸습니다. 성실함 님이셨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려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내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제는 고마웠소. 그런데 온풍기 코드가 좀 짧더군요. 혹시 멀티탭 남는 거 있으면 하나 구할 수 있겠소? 제값 다 치르리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베란다 선반에 있는 쓰지 않는 3구 멀티탭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다시 그 몹쓸 선의가 발동하고 말았습니다. 아, 할아버지. 마침 집에 안 쓰는 거 있어요. 그냥 드릴게요. 어디세요?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그냥은 안 받습니다. 얼마입니까? 단호한 문장. 하지만 저는 그 단호함조차 어르신들의 흔한 사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에이, 중고인데 무슨 돈을 받아요. 이따 3시에 어제 거기서 봬요. 반찬도 좀 챙겨갈게요. 읽음 표시인 숫자 1이 사라졌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갓 담근 파김치를 꺼내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입맛 돋우는 데는 파김치가 최고라며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 반찬통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가 이제 막 두 번째 구멍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절은 가끔 마약과도 같습니다.
한번 그 달콤한 맛을 보고 나면 멈추기가 쉽지 않죠. 내가 베푼 후에 상대방이 감동할 거라는 확신. 그 확신에 취해버리면 상대방의 표정 같은 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날에 제가 딱 그랬습니다. 두 번째 거래를 하러 가는 길, 제 손에는 3구 멀티탭만 들려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반찬통이 담긴 쇼핑백이 제 손가락을 파고들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갓 담가서 알싸한 냄새가 진동하는 파김치, 그리고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멸치볶음. 그걸 꺼내 반찬통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마치 친정 아빠 밥상을 차리는 심정이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제일 귀찮아하는 게 김치 썰고 반찬 만드는 거잖아요. 라면이나 끓여 드시지 않을까? 밥에 물 말아서 대충 드시지 않을까? 혼자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이거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빨간 양념이 묻지 않게 랩을 씌우고 뚜껑을 닫으면서 저는 혼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반찬통이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누를 무거운 돌덩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는 이번에도 할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검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저를 기다리는 그분의 자세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편안함보다는 어딘가 잔뜩 긴장하고 경계하는 듯한 꼿꼿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오셨소. 짧은 인사와 함께 할아버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안주머니에서 또다시 그 낡은 지갑을 꺼내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준비한 대사를 읊었습니다. 마치 산타클로스라도 된 기분으로요. 어르신, 돈은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집에 굴러다니던 거예요. 저는 멀티탭을 내밀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소. 저번에도 값을 덜 받아서 내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할아버지는 굳이 1,000원짜리 3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려 하셨습니다. 그 손이 참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그때 저는 비장의 무기라도 꺼내듯 쇼핑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돈은 정말 됐고요. 대신 이거 받으세요. 묵직한 쇼핑백을 할아버지 품에 거의 안겨들이다시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떨결에 쇼핑백을 받아드셨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셨죠. 반찬통 2개가 나란히 들어있는 걸 확인한 할아버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파김치랑 멸치볶음이에요. 제가 오늘 담갔는데 맛있게 돼서 좀 가져왔어요. 식사하실 때 드시라고요. 저는 칭찬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니, 댁이 이걸 왜 나한테 줍니까? 그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건가 싶어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부끄러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이 참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 아빠 생각나서 그래요. 혼자 계시면 반찬 해드시기 힘들잖아요. 그냥 딸이 챙겨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빠 생각나서라는 말. 그 말이 만능 열쇠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 할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쇼핑백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요. 아주 작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고개를 드셨습니다. 표정이 한결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못 받겠소. 물건값이나 받으시오. 할아버지는 쇼핑백을 다시 벤치 위에 내려놓고 3,000원을 제 패딩 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으려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러세요? 그냥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러면 내가 사람 구실 못하는 늙은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곱씹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 호의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에만 급급했으니까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돈은 받을게요. 대신 반찬은 가져가세요. 다시 가져가면 저 무거워서 팔 떨어져요. 반협박이나 다름없는 떼쓰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 놓인 반찬통을 내려다보며 망설이셨습니다. 마치 그 반찬통이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결국 할아버지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먹겠소.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시오. 그 말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겸손한 사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원래 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속으로는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저는 또다시 가보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선 넘는 친절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근마켓 앱을 켤 때마다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이건 할아버지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저번에는 미안해하셨지만 막상 드시니 좋으셨을 거야.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사두고 한 번도 안 쓴 기모 양말 세트. 약간 보풀이 일었지만 따뜻한 1인용 전기방석. 심지어 유통기한이 넉넉한 홍삼 캔디까지. 저는 이 물건들을 나눔이나 1,000원 같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는 성실함님 전용이라고 딱지를 붙여놓았죠. 다른 사람은 사지도 못하게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거절하셨습니다. 채팅으로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고 보내셨지만 저는 끈질겼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버리기 아까워서 그래요. 누가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어르신이 딱이에요. 그냥 버리면 쓰레기 되잖아요. 환경 보호하는 셈 치고 가져가세요. 온갖 감언이설로 할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나오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는 꼬박꼬박 돈을 챙겨오셨지만 저는 그 돈을 받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억지로 깎아드리고는 또 다른 먹거리를 쥐어드렸습니다. 고구마 찐 거, 귤, 어떨 때는 떡까지.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걸 왜 저는 몰랐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 보여주셨던 그 꼿꼿한 허리가 제 앞에서는 점점 구부정해지고 있다는 걸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저 제 만족감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인정 많고 착한 사람이라는 도취감. 돌아가신 아빠에게 못다 한 효도를 이렇게나마 풀고 있다는 대리만족.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기방석을 건네드리러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매서워 코끝이 빨개지는 날씨였죠. 할아버지는 제가 건넨 전기방석을 받아들고는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편지 봉투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이게 뭐예요? 우리 집 앞마당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대기하도 이것저것 챙겨주니 나도 빈손으로 오기가 명구스러워서. 봉투 안에는 곶감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매끈한 곶감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깎아 말려 거무튀튀하고 모양도 제각각인 투박한 곶감.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모양이 좀 흉하오. 그래도 맛은 달걸. 할아버지는 제 눈을 피하며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귀가 살짝 붉어져 계셨죠. 저는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아, 이분이 빚지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여기서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곶감을 나와의 교감이 깊어졌다는 신호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거봐, 할아버지도 내 정성을 아시는 거야. 좋아하고 계신 거야. 그 곶감 5개가 할아버지가 쥐어짜낸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는 걸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 곶감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그 할아버지가 주신 거야. 내가 하도 잘해드리니까 감동받으셨나 봐. 진짜 우리 아빠 같다니까. 남편은 곶감을 하나 집어먹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적당히 해. 어르신들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 아니야, 당신이 몰라서 그래. 오늘 표정 보니까 진짜 수줍어하셨다니. 저는 남편의 충고를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시댁과 친정 김장을 모두 마치고 김치통이 베란다에 가득 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을 삶아 갓 담근 김치에 싸먹던 저녁. 불현듯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김장은 하셨을까? 겨우내 드실 김치는 있으려나?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으실 거라 단정지었죠. 저는 가장 큰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배추김치 10kg. 거기에 깍두기와 수육까지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이 정도면 할아버지가 겨울 한철은 든든하게 나시겠지. 무거워서 들기도 힘든 그 김치통을 현관 앞에 내놓으며 저는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당근마켓 거래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깜짝 선물로 가져다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지난번 대화 중에 할아버지가 무심코 흘리셨던 저기 구청 뒤 빌라에 사오라는 말을 단서 삼아 집을 찾아낼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례하고 폭력적인 생각이었는지.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이 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선의가 악의보다 더 잔인하게 누군가를 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던 그날 밤, 저는 김치통을 보며 뿌듯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벌어질 파국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서프라이즈라는 단어 참 설레는 말이죠. 하지만 그건 받는 사람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나 통하는 말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깜짝 선물은 그저 테러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제 차 뒷좌석에는 잘 익은 폭탄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셀까 봐 비닐로 꽁꽁 싸맨 무려 10kg짜리 김치통이었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주말 골프를 하러 나갔고 아이들도 학원에 간 시간.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김치통과 수육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걸 받으시면 얼마나 놀라실까. 김장 김치 없어서 라면만 드시고 계신 거 아니야?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효녀심청이 빙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할아버지의 정확한 집 호수를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아는 건 딱 하나. 지난번 거래 때 할아버지가 스치듯 말씀하신 저기 구청 뒤에 있는 빨간 벽돌 빌라에 사오라는 한마디였죠. 보통 사람이라면 약속도 안 잡았는데 민폐 아닐까 하고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친절 중독에 걸린 제 뇌는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가서 전화드리면 되지. 나오시기 힘들면 내가 들고 올라가면 되고. 어르신들 무거운 거 들면 허리 다치시잖아. 저는 그렇게 무모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천의 구도심 골목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제가 사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널찍한 도로와는 딴판이었죠. 양쪽에 주차된 차들을 피해 조심조심 핸들을 꺾으며 구청 뒤편 주택가를 뒤졌습니다. 빨간 벽돌 빌라는 널리고 널려 있었습니다. 한 20분을 뱅뱅 돌았을까요?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라 1층 주차장 필로티 아래 낡은 평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기 노인 서너 분이 모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검은 점퍼를 입은 김철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경적을 빵하고 울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참고 빌라 구석에 차를 댔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자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뒷좌석에서 김치통을 꺼내는데 윽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배추김치 10kg에 수육까지 담았으니 그 무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하지만 그 무게감조차 저에게는 뿌듯함이었습니다. 무거운 만큼 내 정성이 들어간 거야. 저는 낑낑대며 김치통을 가슴에 안고 할아버지가 계신 평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가 좁혀질수록 할아버지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친구분들과 장기를 두고 계신 듯 했습니다. 거기서 포를 넘기면 어떡하나. 좀 조용히 해보시오.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와 거래할 때 보이던 그 긴장감이나 어색함은 온데간데였고 친구들 사이에서 큰 소리도 치며 호탕하게 웃고 계셨죠.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평온한 일상을 깨뜨릴 준비를 마친 침입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깨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장기를 두던 노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할아버지도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를 발견한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졌다가 이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지 않아서 쑥스러우신가 보다 착각했죠. 저는 무거운 김치통을 축혀 올리며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당근. 당근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옆에 계신 다른 할아버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근? 그게 뭐요? 저 젊은 세댁은 누구요? 김씨 아는 사람이요? 할아버지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댁이 여길 어떻게?
지난번에 구청 뒤 빌라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마침 김장을 해서 좀 가져왔어요. 저는 의기양양하게 평상 위에 김치통을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부딪히는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배추김치랑 수육이에요. 아직 따뜻해요. 친구분들이랑 같이 드시라고 넉넉히 가져왔어요. 여기까지만 했어도 아니요. 애초에 오질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이고 말았습니다. 제 딴에는 할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린답시고 아주 큰 소리로 말이죠. 아, 그리고 걱정 마세요. 이건 돈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순간 골목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부러운 눈으로 김치통을 바라보던 다른 노인들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냥 줘? 공짜로? 아니, 김씨 영감. 이 새댁이랑 무슨 사이요? 뭐 도와주는 복지관 사람인가? 김씨, 자네 형편 어렵다고 구청에다 얘기했어? 이런 걸 받아먹게.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할아버지는 아마도 자존심 강하고 깐깐한 양반으로 통했을 겁니다. 은퇴한 공무원 출신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낡은 점퍼를 입어도 긴만은 빳빳하게 세우고 다니셨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찾아와서 동네방네 다 들리게 공짜 김치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돈 안 주셔도 돼요라는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친구들 앞에서 젊은 여자에게 동정받는 불쌍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보시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네? 왜요? 아, 무거우시죠? 제가 지방까지 들어다 드릴까? 저는 신발을 벗고 빌라 안으로 들어갈 기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제 팔을 막아섰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팔뚝이 욱신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하시오.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처음 듣는 고성이었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다른 노인들도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어르신?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필요 없다고 했지. 근데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물기 어린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아빠 생각이 나서 또 그 변명을 꺼내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놈의 아빠 타령. 내가 댁 아비요? 내가 댁한테 거지 적선해달라고 사정한 적 있소? 할아버지는 숨이 넘어갈 듯 씩씩거리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습니다. 김씨 왜 그래? 새댁이 좋은 마음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불이 붙은 김철수 할아버지의 자존심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마음? 자기 혼자 좋으면 다 좋은 마음인 줄 아쇼? 받는 사람 속이 문드러지는 건 생각 안 하고. 할아버지는 평상 위에 놓인 김치통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가져가시오. 당장 가져가. 내 꼴 우습게 만들지 말고 썩 가져가란 말이오.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좋은 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챙겨드린 건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지?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너무하세요. 제가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제 목소리도 울먹임으로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주변 노인들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김씨가 너무했네. 젊은 사람이 울잖아. 그러게, 고마우면 그냥 받지 뭘 저렇게 화를 내. 주변의 동정 여론이 저에게 쏠릴수록 할아버지의 표정은 더 비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증오하는 눈빛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초라한 밑바닥을 가장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들켜버린 사람의 눈빛. 할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무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지갑을 다시 꺼내셨습니다. 지갑을 여는 손이 심하게 떨려 동전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셨습니다. 지갑 속에 든 전 재산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으로 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빌라 벽이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 안 주면 안 갈 거지? 공짜라고 생색내면서 나거지 취급하려고 온 거지?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받으시오. 이거 받고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주시오. 할아버지는 제 패딩 주머니에 억지로 돈을 구겨 넣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싫어요. 안 받아요. 제가 돈 달라고 온 줄 아세요? 우리는 길바닥에서 춤을 추듯 엉겨붙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김치통은 평상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고 아픈 10kg짜리 오해와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 호의가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되어 심장을 찌르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뜨거운 물건인 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마치 각 구운 숫덩이를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할아버지가 찔러 넣어준 돈은 제 허벅지를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화상 자국은 피부가 아니라 제 마음에 그리고 제 얄팍했던 도덕적 우월감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빌라 앞 좁은 골목 평상. 주위에 모여든 노인들의 시선은 따가운 화살이 되어 저와 할아버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점잖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아니,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사람처럼 절박하고 사나웠습니다. 받으시오. 받으란 말이오. 할아버지의 거친 손이 제 패딩 주머니를 찾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안 받는다니까요. 제가 장사꾼이에요. 왜 이러세요? 진짜.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앙상하고 마디 굵은 손가락이 제 주머니 지퍼를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누가 장사꾼이랬소? 장사꾼이면 차라리 낫지. 장사꾼은 물건값만 받아가지만 댁은 지금 내 자존심까지 헐값에 사가려고 하는 거 아니오. 할아버지의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존심.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입가에는 하얗게 거품이 끼어 있었고 눈은 금방이라도 피눈물을 쏟을 것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저 늙은이는 젊은 여자가 적선해주는 김치나 받아먹는다고 그렇게 광고하고 다니니까 속이 시원하시오. 내가 그리 불쌍해 보입니까? 예? 그제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뒤로 수근거리는 동네 친구들의 표정이. 김씨 형편 많이 어렵나 봐. 자식들은 뭐하고 저런 걸 얻어먹어? 그런 쑥덕거림이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 골목은, 이 동네는 남은 여생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사회이자 세상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마저 출가시킨 뒤 남은 유일한 훈장이 바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꼿꼿하게 사는 김영감이라는 평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낯선 이방인이 불쑥 침입해서 그 평판을 산산조각 낸 겁니다. 그것도 선이라는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무기로 말이죠. 어르신,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아빠 같아서. 저는 고장난 라디오처럼 또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변명거리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주머니에 기어코 돈을 쑤셔넣고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놈의 아빠 타령 좀 그만하시오. 댁 아비가 거지였소? 댁 아비가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쳤소? 남의 자존심 밟고 올라서서 착한 척하라고.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 뒤에 주차된 차 문에 부딪혀 쿵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평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 문제에 김치통을 가리키며 소리치셨습니다. 가져가시오. 당장 가져가서 버리든 먹든 알아서 하시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할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도 않고 획 돌아서서 빌라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축 처진 어깨와 구부정한 등이 화나 보이기보다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각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빌라의 녹슨 철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와의 인연을 영원히 끊어내는 단절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골목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구경하던 다른 노인들도 민망했는지 하나둘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새대기 너무했네. 노인네 성질 뻔히 알면서. 아니지, 김씨가 너무 깐깐한 거지. 쯧쯧. 누군가는 저를 탓하고 누군가는 할아버지를 탓하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김장, 김치 10kg 든 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 무거운 걸 다시 들고 차에 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누가 볼까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차에 탔습니다. 김치통은 차마 다시 싣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평상 위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가져오면 제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였을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나중에라도 드시길 바라는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무책임이었습니다. 상처만 주고 뒷수습은 상대에게 떠넘기고 도망친 비겁함이었죠. 차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나는 왜 욕을 먹어야 하지? 내가 썩은 음식을 준 것도 아니고 돈을 뺏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지? 눈물 때문에 앞이 흐려져 와이퍼를 켜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명랑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할아버지의 그 고함 소리만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거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해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차 시동을 끄고 정막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오른쪽 패딩 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억지로 찔러 넣은 그 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지폐의 감초. 돈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차 안의 어두운 조명 아래 드러난 지폐는 5만원권이었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2장. 합이 10만원이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10만원. 제가 가져간 김치 10kg과 수육 재료비를 다 합쳐도 5만원이 채 안 될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10만원을 주셨습니다. 이건 김치값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의 가격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5만원짜리 김치 하나에 굽신거리는 노인이 아니다. 나는 내 밥값은 내가 내는 사람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동정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자신의 한 달 용돈일지도 모르는 거금을 털어 저에게 모욕감을 되돌려준 것입니다. 아니, 모욕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가르쳐주신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저는 운전대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까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아까는 억울해서 울었다면 지금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베푼 친절이 사실은 얼마나 오만했는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주는 대로 고마워해야 한다는 무의식이 제 안에 있었던 건 아닌지. 할아버지가 입은 낡은 점퍼만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품격까지 낡았다고 멋대로 판단했던 건 아닌지.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그 10만원짜리 지폐 2장이 마치 할아버지의 눈물처럼 느껴져 손에 쥘 수가 없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그 돈에는 할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장롱 냄새, 파스 냄새, 그리고 쓸쓸한 고독의 냄새. 저는 그 돈을 차마 지갑에 넣지 못하고 조수석 시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할아버지의 그 충혈된 눈이 떠올랐고 귀를 막으면 내 인생에서 꺼져 주시오라는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렸습니다. 당근마켓 앱을 켰습니다. 차단이라도 당했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차단은 아니었지만 성실함님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회색 기본 이미지였습니다. 그 회색빛이 마치 할아버지의 다친 마음 같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다고요. 하지만 그건 받는 사람이 기뻐할 때나 성립하는 말입니다. 받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나눔은 폭력이고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배려는 횡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절한 이웃이 아니라 웃는 얼굴을 한 무례한 침입자였다는 사실을요. 식탁 위에는 제가 남편 주려고 남겨둔 수육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식어 빠진 고기 덩어리가 마치 제 식어버린 양심 같아서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조수석에 놓인 10만원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대로 끝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이른 아침 7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 그 번호 뒤에 숨겨진 사람이 누구인지. 손끝이 떨려 잠금 패턴을 2번이나 틀린 끝에 저는 겨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 위로 떠오른 문자 메시지 알림. 저는 그 짧은 진동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10-XXXX-XXX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그분이란 걸 알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 잠금 패턴을 2번이나 틀리고 나서야 겨우 메시지 함을 열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더 심한 욕설이 담겨 있지는 않을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법적인 경고 같은 건 아닐까? 온갖 무서운 상상을 하며 확인한 메시지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과했소. 늙으면 마음이 옹졸해져서 대개 그 넘치는 호의를 호의로 받지 못하고 빚으로 맞았소. 그 돈은 김치값이 아니라 내 못난 자존심값이니 그리 아쉬워. 소란 피워 미안했소. 투박하고 띄어쓰기도 맞지 않는 문장들. 하지만 그 행간 사이사이에서 할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밤새 얼마나 뒤척이셨을지, 그 꼿꼿한 성격의 사과 문자를 보내기 위해 얼마나 망설이셨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늙으면 마음이 옹졸해져서.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할아버지를 옹졸하게 만든 건 세월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여유를 뺏고 그분의 품위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10만 원을 집어들었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 다림질한 셔츠를 입으시던 분이 얼마나 급하고 화가 났으면 돈을 이렇게 구겨서 던지셨을까. 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펴보았습니다. 주름진 지폐가 꼭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무작정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비는 것도, 그렇다고 모른 척 연락을 끊는 것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원한 건 동정이 아니라 존중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도 그분을 도움 필요한 독거노인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 상대로 대우해 드리는 게 맞겠죠. 저는 눈물을 닦고 답장을 썼습니다.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구구절절한 변명은 다 뺐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아빠 같아서 같은 감정적인 호소도 지웠습니다. 대신 가장 사무적이고 건조하게, 하지만 예의를 갖춰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가져간 김치와 수육 재료비를 계산해보니 정확히 35,000원입니다. 주신 10만 원에서 35,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65,000원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건 파는 사람인데 제 값보다 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편하실 때 답장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돈 안 줘도 된다고 소리치던 제가 악착같이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게 너무 정없어 보일까 걱정도 됐지만 이게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일 거라 믿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요. 그냥 이대로 끝인 건가 체념하고 있던 3일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농협 352-XXXX. 짧게 계좌번호만 적힌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이 마치 용서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65,000원을 입금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에는 당근 이영숙이라고 적어서요. 딸 코스프레는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근마켓 판매자 이영숙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건조했지만 지난번 같은 날선 가시는 없었습니다. 나 김철수요. 김치통. 비웠는데 가져가시오. 아, 네. 지금 갈까요? 아니, 내가 가리다. 지난번 그 공원 벤치로 나오시오. 할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댁으로 찾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받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선긋기였죠.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또다시 할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두고 왔던 김치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다가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나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턱으로 김치통을 가리키셨습니다. 가져가시오. 제가 김치통을 들어 올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통이 너무 가벼워서가 아니라 너무 깨끗해서였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 자국 하나 없이 뽀득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닦여 있었습니다. 세제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그 플라스틱 통을 보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걸 닦으시면서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존심을 세운 대가로 받은 그 많은 김치를 혼자 꾸역꾸역 드시면서 외롭지는 않으셨을까요? 저기, 김치는 입에 맞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툭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짜더군.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풋하고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맛있다, 고맙다는 빈말은 죽어도 못하는 성격. 하지만 다 드시고 통을 저렇게 깨끗이 닦아오신 정성. 그 짜더군이라는 말은 할아버지가 제게 건넬 수 있는 최고의 화해 제스처였습니다. 다음엔 좀 싱겁게 담가볼게요. 제 말에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피식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다음은 무슨? 됐소. 이제 거래 끝났으니 가보겠소. 할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예전처럼 쓸쓸하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점퍼깃은 여전히 빳빳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제 주머니엔 할아버지가 주신 김치값 35,000원이 할아버지 주머니엔 제가 돌려드린 65,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서로 빚진 것 없는 대등하고 깔끔한 이웃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짧고도 강렬했던 거래는 끝이 났습니다.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목례 정도만 하는 사이. 더 이상 반찬을 챙겨드리지도 않고 깎아드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할아버지를 위한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젯밤 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데 처음에 사가셨던 그 온풍기가 고장이 났답니다. 혹시 이거 고칠 수 있는 전파사 아시오? 소리가 나더니 멈췄소. 그 오래된 온풍기, 사실 수리하는 비용이 사는 것보다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새 온풍기 하나 사서 문 앞에 두고 오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고쳐다 드릴게요 하고 가져와서 몰래 제 돈으로 수리한 뒤 수리비 5,000원만 나왔어요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싶습니다. 방이 냉골일 텐데 그 낡은 점퍼 입고 떨고 계실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쓰입니다. 하지만 겁이 납니다. 제가 또다시 선을 넘는 건 아닐까요? 제 거짓말이 또다시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기만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고 수리비 5만 원 나왔습니다 하고 청구하면 할아버지는 또 그 돈을 마련하느라 며칠을 굶으실지도 모릅니다. 늙어가는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저는 아직도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현명한 여러분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배우고 있는 영숙이었습니다.